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조영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이 위치한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체감하고 계시다시피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벽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 모든 공직자들께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리더십의 공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고 또한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서포트해야 할 정치는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치를 저버린 거대 다수당이 저지른 전횡과 횡포, 특히 30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인 법안 처리,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불확실성 속에 주가와 환율은 매우 불안정하고 물가는 매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상이어야 할 보통의 하루가 가장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보통의 하루가 이제는 워너비가 되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그나마 국민들께서 의지하고 쳐다보는 것이 행정부입니다. 행정부가 중심을 잡고 현실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조기 대선 정권 교체기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복지 부동은 물론 정치권에 기울거리지 않도록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께서 다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정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총리님 잠시 나와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총님,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겠죠.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제 주체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또한 우리 경제 당국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의 대표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 불확실성을 키운다면 특히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해버린다는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중도 프로그램에 속지 말아요.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부총님, 어느 것이 진짜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건 헷갈려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못 하셔서 못 하는 겁니까? 의원님 편하신 대로 이해하십시오. 저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진짜 헷갈립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을 아십니까? 예?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지난 1월에는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전국민 25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생지원금이든지 지역화폐든지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뀌어서 포기해서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재정당국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그런 현금 지급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1인당 최대 10만 원 현금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찬성이 37.5%, 반대가 55.3%로 나타난 걸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 55.3%의 주요 이유가 선거 목적의 퍼주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 지원보다는 감세가 낫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언론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참고할 만 내용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와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정책 토론회에서는 고소득 반도체 종사자에 한해서 주 52시간 해외 예외 적용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제1야당 대표의 주 52시간 해외 예외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재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말하면 선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전에 저희가 52시간 관련돼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돼서 입장을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부분들이 어떻게 말하면은 초과 근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 건강권을 침해해서 저희가 돈을 벌고 성장을 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반도체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국가의 전략 자산이고 그다음 각 나라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요건에서 저희가 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근로자의 어떤 건강권이나 그다음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저희가 허용을 하자라는 것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차기 대통령은 재벌 체제 해체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가 올 2월 재벌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기업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누구 말대로 그때그때 달라요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에 대한 시각과 정책이 정상적으로 바뀌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또 바꾸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모함을 통해서 아예 예측 불가능한 것은 우리 부총님 아까 말씀대로 불확실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시장이 가장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1당 대표가 오락가락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주어의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근 민주당에서 기재부 해체를 들고 나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저도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 기재부는 위축되지 마시고 어떤 정권의 기재부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기재부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대책 관련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산불은 유례가 없는 큰 규모였죠. 네. 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라든지 대형 산불이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재입니다. 인재입니까? 여러 가지 실화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후 위기도 기후 위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컨트롤 타워 재정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 과학기술 기반의 입각한 대응 체계 등 산불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싶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만 오늘 12조 추경을 발표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전체가 12조 규모이고요. 세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재해재난 부분에 한 3조 원 좀 넘는 규모이고, 그 다음에 통상 AI 경쟁력 강화에 4조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민생 지원에 4조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재해재난 부분은 재해대책비가 지금
한 5천억 원 정도 해가지고 예년 2배 이상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산림 헬기 6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비도 저희가 이제 추가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과 AI 관련돼서는 수출 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을 25조 원 하기 위한 종잣돈으로 재정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AI 분야에 대해서 일단 추경에는 원래 저희가 지원하는 자금이 있지만 1.8조 원 정도 지금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민생과 관련돼서는 소상공인의 어떤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한, 그다음에 저소득 청년 대학생을 위한 지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2조 원 규모로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10조 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관계부처나 그다음에 여러 부분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국채시장이나 이런 분들 그 상황을 판단을 하고 해서 한 12조 원 수준으로 저희가 제출을 곧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논의해 주시고요. 네, 또 추가적인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피해 복구는 3조 원 예산책.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산불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집계 중이기 때문에 한 4월 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4월 말에. 그래도 러프하기라도. 네, 러프하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직 협의 중이라서요. 그래서 추경할 때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에 그 숫자는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감안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없이 25년 예산, 본 예산 중에 피해 복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원래 이제 목적 예비비가 1.6조가 들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재재난 관련돼 가지고는 한 지금 여유가 한 3천억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기정 예산에. 예. 네, 그런데 기정 예산 3천억 정도 있는데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 같이 최근에 이제 대선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빠지는 돈이 지금 한 4천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고교 무상. 뭐 고교무상이 아니더라도요. 네. 아니더라도 의무 지출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아동수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붙여서 받아 보니까 그게 한 9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1조 6천 중에서 목적입이 1조 6천 중에서 한 4천을 빼고 그다음에 선거 보조금에다가 목적 원래 그 의무 지출 비용을 하려니까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비비로 지금 재난에 쓸 여력은 현재 없고요. 그래서 기정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그래서 이제 기정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하고 앞으로 그 올해 또 연간 중에 저희가 재재난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예비비도 좀 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비 관계없이, 아니, 그러니까 추경 관계없이 지금 현재 피해 복구 예산으로 당장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한 예비 말고는 제가 지금 기억한 2,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작년 우리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목적 예비비가 1조가 깎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 복구 피해에 긴급한 거는 바로 쓸 수 있을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뭐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적 재난을 예측하기 위해서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안 통과를 시키면서 삭둑 반으로 잘라버린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재정당국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걸 또 추경으로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런 어떤 예비비를 삭둑 자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인사들의 좀 무슨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 뭐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그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있으면 급하게 추경이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뭐 그래서 지금은 산불 피해 대응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제발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마음으로 서로 협의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 네, 말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부총리 이번 산불 사태에 국민 성금이 어느 정도 모였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1,000억 정도, 5,328억 정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사태, 사건보다 많이 모였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처럼 민간에서도 역대급 성금이 모였는데 정부에서도 역대급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현재 산불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피해 규모가 확정이 되면은 예. 또 좀 더 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산불 피해 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 잘 알고 계시죠? 네네. 이건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면 네, 주택 이전 받았을 때 2천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인데 과연 이거 가지고 부총리님 같으면 집을 또 한 채 지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현재의 예산들을 활용하고 예. 기준도 네 지금 과거 기준을 포함해서 적정 지원 규모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좀 해주십사. 네. 잘못하면 은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좀 네,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네. 구체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어떤 지원 기준을 조금 대폭 상향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달라. 농기계라든지 산림채취물 그리고 중소기업 피해 이게 사실은 보상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여러 가지 그게 미비하다라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하나하나 좀 살펴서 이게 하나하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다시 일터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힘을 내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뭔가 국가에서 열린 마음으로 정말 따뜻한 정부가 되어 좀 줬으면 이때까지 정부는 정부를 하면 늘상 차가운 정부, 냉혹한 정부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이라도 좀 따뜻한 정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총리께서 각별히 좀 직접 좀 챙겨주십사. 네, 뭐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상당히 고령자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기재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발 통상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가장 치명타를 받는 우리 자동차 1차 밴드 쪽 가서 간담회를 하니 의외로 통상 전쟁은 닥쳐야 될 일이고 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게 통상 임금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9일 날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사실은 작년에 탄핵 정국 때문에 이걸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르마를 좀 타주셔야 된다. 정부에서. 네. 많은 기업들이 왔다 갔다 서로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르마를 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고용부가 주무부처이긴 합니다만 예. 저희도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소 중견기업들이 예.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까기부 장관님 잠시 시간 다 됐습니다. 잠시 나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및 지정국가로 우리가 지정이 됐죠. 네, 그렇게 이제 내일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지구안으로 4월 15일. 네. 예, 일단 저희가 아는 바로는 좀 그 미국 DOE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출입을 할 때 45일 전에 미리 그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이러저러한 민간국가 3단계가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만 어쨌든 자유로운 출입이 좀 제한되는 그런 지금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가기부나 외교부에서 노력을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까? 예, 과거의 예를 봐도 지정이 되고 또 수개월 후에 또 해제되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신뢰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미 대사관에 있는 수재관들이 활동을 못했거나 아니면 인력이 감축돼서 이런 걸 감비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정확한 요인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를 않고 또 미국도 발표를 안 하는 상황이라서 단지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에너지부 아래 연구소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한 2,000명 이상의 고급 두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어쨌든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연구 보안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좀 더 강화하고 또 미국의 그런 파트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함을 줬다면 완화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래 가면 여러 가지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우리 과거에서는 외교부하고 좀 잘 알리. 네, 관계부처와 협력하면서 조속히 해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가 좀 냉철하고 냉혹한 정부에서 따뜻한 정부로 변환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내 가족과 같이 내 식구와 같은 마음으로 기회 복구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